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맏며느리입니다. 제 시댁은 시모와 남편, 시동생이 있는데요. 남편과 시동생 나이 차가 10살이 넘게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정말 친동생처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세상 착하고 좋으신 분이세요. 저랑 결혼할 때쯤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고자 했지만 극구 반대하시면서 혼자서 시동생과 사시겠다며 하셨던 분이세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바쁜 저 대신에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다 해주셨고 저녁에 먹을 밥까지 싹 다 차려주시곤 제가 오기 전에 집에 가셨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저 힘들까봐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셨고 정말 친딸처럼 절 아껴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전 감사함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이 깊으신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철없는 시동생이었죠. 노는 걸 좋아하던 시동생은 결국 사고를 쳤고 20대 초반의 동서를 혼전 임신시키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네 가족들은 임신 사실을 알고서 시댁에 찾아와 개판을 쳤고 시모는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죄인이라며 사과까지 하셨어요. 거기다가 그쪽 집안에서 집이며 차며 다 당당하게 요구를 하신 걸 다 들어주셨죠. 아마 아들이 어린 여자 임신시켜서 대학도 못 가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동서가 안쓰럽기도 했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동서가 만만치 않구나 느껴졌답니다. 처음 결혼하고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동서는 당당하게 시모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요구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는 이렇게 모여서 밥 먹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도 임신해서 힘든데 오라가라 하시면 어떡해요? 밥이야 매일 먹는 건데 다음에 아이 낳고 보면 되지. 형님이야 저보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가벼우셔서 오시기 편하시겠지만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전 안 올게요. 아이고, 그러니? 내가 네 몸 생각을 못했네. 그래도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싶어서 부른 거였는데 몸이 힘들면 안 와도 돼. 아이는 어떻게 잘 크고 있어?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제 가족인데 다 같이 하루 정도는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구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니? 어머님, 요즘 누가 그렇게 만나요? 80년대도 아니고.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솔직히 이렇게 임신 안 했으면 전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놀고 다닐 텐데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는 거잖아요. 몸도 무거워서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하는 거 강요하시면 저 못 살아요. 동서, 임신하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못 온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번에 어머님 생신 때도 안 오고 결혼하면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은 해야지. 몸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인데 얼굴은 종종 봤으면 좋겠어. 아니 형님, 이런 게 시집살이에요. 요즘 누가 시댁에서 모이고 가족들끼리 얼굴 보면서 지내요.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메시지나 보내면 되는 걸. 어쨌든 전 시집살이 이런 거 딱 질색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이런 거 못 말한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하고서도 한 번을 시댁에 오지 않았던 동서는 5개월 만에 처음 다 같이 모인 식사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신은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한편으로는 몸도 무겁고 힘들 테니 그럴 수 있겠다 공감은 했지만 시댁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는 매일매일 시모에게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도 하고 병원을 가야 하니 병원비를 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했답니다. 자신이 받을 건 다 받고서는 시댁에는 오지 않겠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나서서 그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느껴져서 그때는 별말 없이 넘어갔죠. 시모는 동서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셨는지 동서가 한 번을 집에 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도 매주마다 반찬을 만들어 보내고 생활비도 보내주었어요. 간간히 시동생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만 들으시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생각을 하셨죠. 동서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지역에서 가장 비싸다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그 비용 또한 시모가 다 대주셨어요. 그나마 출산하고서는 동서가 시모를 집으로 오시라고 했다기에 전 이제 시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아이 100일로 초대를 해서 처음 동서네 집에 가보고선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지금 주방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서 100일 잔치 음식 혹시 어머님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아, 이거 혼자서 얼마나 힘든데. 동서, 음식을 직접 하려고 했으면 나한테라도 연락을 하지 그랬어. 아니면 음식을 주문해서 먹어도 괜찮은데. 어머님 안 그래도 팔 아프셔. 관절염도 있으신데 이 많은 음식을 다 하라고 했어? 형님, 제가 아들 낳아줬는데 어머님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님? 그리고 이거 다 손 많이 가는 음식도 아니고 재료만 있으면 금방 만드는 거라서 괜찮아요.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형님이 난리예요? 누가 보면 형님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 팔이 아프면 그만큼 자주 움직여야 낫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나아요. 어머님 아까 보니까 화장실 휴지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 봐야 되니까 어머님이 사다 주세요.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 일일이 다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동서 아이 보는 거 힘든 거 아는데 지금 육아 도우미도 오고 있고 동서가 잠깐 나가서 사와도 괜찮아. 들어보니까 동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 만나러 나간다며. 그렇게 나가면서 사오면 되는 거지. 형님, 산후풍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어리고 젊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아이 낳고 나면 원래 바깥바람 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여기 오셔서 집안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맡기라고 하셔서 저도 그냥 편하게 부탁드리는 건데. 형님 눈치 보여서 어머님도 오시지 말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서는 출산 이후 산후도우미도 불렀지만 어머님도 집으로 오라고 해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던 것이었어요. 100일 잔치도 굳이 하겠다면서 어머님께 음식을 다 만들어달라 부탁을 했고 어머님은 저희 식구들이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사돈댁 손님들 대접할 음식까지 다 만드셨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동서가 자꾸만 선을 넘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전 시동생에게 화를 냈고 어머님은 더 이상 동서네로 가지 않으셨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동서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했어요. 매 주말마다 동서는
어머님께 아이를 맡겨놓고 놀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포함 시댁 식구들조차 모르게 낮 시간에만 맡겼지만 점점 아침 일찍 아이를 맡기고 하루나 이틀 있다 데리고 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온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시동생과도 자주 다퉜다며 전해 들었는데 동서는 정신 차리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맡겼어요. 시동생은 자신의 말은 듣지 않는다면서 형님으로서 그리고 선배 엄마로서 조언을 해주면 안 되냐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동서에게 말을 꺼내도 동서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형님, 여기 동네 어린이집 어디 보내면 좋아요? 이번에 여기저기 전화해봤는데 보낼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보통 돌 때쯤 되면 다들 보내지 않아요? 근데 맞벌이 아니면 힘들다고 하고. 형님은 어떻게 애들 어린이집에 보내셨어요? 아, 그때는 너무 오래전인가? 동서, 아이 어린이집 벌써 보내려고? 아직 돌도 안 됐는데. 동서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요즘 시댁에 아이 계속 와 있길래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동서 급한 일 있다고 맡기고 왔다고 하더라고. 일 구하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은 맞벌이 아니어도 나중에 동서 일하면 맞벌이라 괜찮을 거야. 일이요? 아, 제가 왜 벌써부터 이래요? 아이 아빠가 일해야죠. 아니, 아이가 이제는 슬슬 밥 먹을 때도 된 것 같고 그래서요. 어린이집 가면 점심밥은 챙겨주지 않아요? 어머님도 계속 맡기려고 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시고. 어머님이 봐주시면 딱 좋은데. 아, 근데 아직 일 안 할 거면 동서가 아이 보는 게 낫지 않아? 그래도 아직은 애착이 중요할 텐데. 주말마다 어머님한테 맡기고 그러면 어머님도 힘드시지만 나중에 아이도 힘들어하지 않겠어? 그래도 자꾸 같이 부대끼고 그래야 애정도 커지고 그러지. 에이, 형님. 아이가 어떻게 엄마를 싫어할 수 있겠어요? 낳아주면 다 애정 생기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어머님한테 부탁해야죠, 뭐. 어머님도 아이 낳으면 봐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다 어쩐다 하시는지. 시모는 나이도 있으셔서 아이를 계속 돌보는 게 힘들다고도 하셨는데, 동서는 원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는 거 아니냐면서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아이를 맡겼어요. 그날도 동서는 아이를 맡겨두고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동네에서 동서가 친구들과 카페에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바로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동서, 지금 여기서 뭐해? 어머님 오늘 열 많이 나서 조카 못 봐줘. 가서 아이 데리고 가. 나 지금 어머님 열 나셔서 병원 모시러 가려고. 그래서 가는 중인데 동서 같이 가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컨디션 보면서 맡겨야지. 어머님 열 나는 거 아이한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이랑 어제도 만났던 거 아니야? 도련님도 그렇게 말하던데. 오늘은 일찍 조카 데리고 가. 에이, 어머님, 몸 괜찮으시던데요? 제가 그런 거 다 보고 맡기는 거죠. 저 그런 생각은 다 하고 맡겨요.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 건데 형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라 하실 건 아니지 않아요? 친구들 다 있는데? 어차피 애는 하루 종일 잘 거고 알아서 놀 건데 어머님이 뭐가 힘들어요. 괜찮으니까 형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고열에 쓰러지기 직전이라니까. 거기다가 관절염도 심하신 분인데 아이 맡기면 어떡해.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혼자 놀고 그런다는 거야? 어머님, 이제 아이 못 봐.
연세도 많으시고 아프신 곳도 많으셔. 내가 저번에도 말해줬잖아. 어머님한테 이제 조카 맡기지 마. 형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님이 괜찮다는데. 형님, 왜 착한 척 하세요? 제가 어머님한테 강제로 아이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니까 데려다 준 건데 이건 형님이 선 넘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 좀 있다가 데리러 갈 거예요. 동서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을 보며 자기가 시어머니인 줄 안다면서 저를 비웃었죠. 정말 너무나 화가 나서 그날 시동생이며 다 전화해 난리를 쳤고 그 이후로 동서는 아이를 맡기지 않더라고요.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답니다. 어느 날 시모께 전화를 드리니 몸살이 났다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바로 죽을 만들어서 시댁에 갔는데 가보니 시어머니는 아픈 몸 붙잡고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계셨어요. 보니 한가득 반찬을 여러 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은정이가 요새 통이 입맛이 없다면서 아까 낮에 반찬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다고 재료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도 집안일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기특해가지고 내가 가르쳐주고 있어. 안 그래도 은정이 아까 집에 있다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잠깐 갔다 온다고 하던데 1시간 지났는데도 안 오네. 아직 일이 처리가 안 된 모양이야.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지. 왜 이거 다 만들고 계세요? 어머님, 이러다가 쓰러지세요. 오늘 이 많은 반찬 다 배우겠다고 한 거예요? 재료는 왜 이렇게 많이 사온 거야? 어머님, 이거 두세요. 나중에 동서 오면 하시고, 어머님 이렇게 몸살 나셨는데 무리하시면 진짜 쓰러져요. 동서는 어디 간다고 했어요? 전화는 해보셨어요? 전화해 봤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 어차피 은정이는 배우는 거라서 아마 다 못했을 거야. 그냥 내가 후딱하고 만들어주는 게 낫지. 재료도 넉넉하니까 너도 오늘 좀 싸가지고 갈래? 안 그래도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반찬도 못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김에 너희 것도 같이 싸서 가지고 가. 어머님, 저희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잘해 먹고 있어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몸 걱정을 먼저 하셔야죠. 그나저나 동서는 왜 전화도 안 받는 거야? 앞에 차도 그대로 있던데 가까운 데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밖에 가서 동서 찾아볼게요. 이거 하시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 계세요. 반찬 만들다가 어머니 몸살 더 심해지겠어요. 시모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반찬을 만들고 계셨는데 동서는 재료만 두고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던 거죠. 밖에 동서차가 보여 찾으러 나가보니 동네 카페에서 동서가 핸드폰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물어보니 시댁이 너무 더워서 나와 잠깐 커피를 마시려고 했다는데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렇게 철이 없을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시모에게 바라는 게 많은 동서였음에도 시모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모의 칠순이 다가오면서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으자고 하니 질색팔색하며 싫어했던 게 바로 동서였어요. 어머님, 내년에 칠순인 거 알지, 동서? 안 그래도 시동생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내가 동서랑 의논해 보겠다고 했거든.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돈 지금부터 모아서 여행 자금 만들자고 하는데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괜찮은 거 같거든. 근데 시동생이 동서한테 물어보니까 싫다고 했다면서.
그래도 어머님 칠순이신데 지금부터 모아서 같이 여행 가는 게 낫지 않겠어? 형님, 요즘 누가 그런 거 챙겨요? 100세 시대에 칠순이니 팔순이니 하면서 난리 피우는 거 저 딱 질색인데. 그리고 저희 아이 키우느라 들어갈 돈도 많아서 저희는 같이 못 모아요. 남편이 생각 없이 돈 낼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솔직히 30씩 내는 거는 너무 부담이고요. 그냥 저희는 생신 때 선물만 드릴게요. 아니, 그렇게까지 부담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래, 아이 키우면서 들어갈 돈도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 칠순이신데 30씩 내는 거 부담스러우면 10만 원만이라도 같이 모으는 건 어때?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시니까. 저희 못해요. 남편 혼자 돈 버는데 10만 원을 내라고요? 형님, 저희 그렇게 못하니까 여행 전 가고 싶으시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다 내주세요. 저희는 어머님께 솔직히 드릴 수 있는 거 없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저희 사정 다 아시는데 돈 계속 냈다고 하면 그것도 싫으실걸요? 동서는 시모 칠순 때 여행 자금을 모으는 걸 끝까지 반대했어요. 사실 시동생 외벌이였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동생도 동서한테 매달 용돈 10만 원만 받고 다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그나마 벌이가 괜찮아서 가능할 거라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동서는 절대로 못 모은다며 반대를 했죠. 결국 칠순 여행 자금은 저희가 다 부담을 했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겼어요. 동서가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었다면서 여행 가방과 선글라스를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이번에 엄마 환갑이셔가지고 해외여행 가요, 형님. 너무 좋겠죠? 근데 제가 여행 가방이 없어가지고 혹시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저번에 형님 여행 가방 보니까 딱 사이즈 좋을 것 같아서요. 거기서 썼던 선글라스도 빌려주실 수 있죠?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마음에 안 들어서. 형님 거 디자인도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사돈께서 환갑이시구나. 어디로 여행 가는데? 캐리어랑 선글라스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집에 오면 줄게. 근데 여행 가는 거 괜찮아? 저번에 우리 여행 갈 때 조카 비행기 타는 거 부담이라고 안 가겠다고 했었잖아. 이번에는 어디로 여행 가는 거야? 아, 어머님께서 봐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아이 데리고 여행을 가요? 그럼 재미없지. 안 그래도 이번에 쓰려고 모아둔 돈 탈탈 털었죠.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형님 캐리어랑 선글라스 빌려주시면 제가 오면서 립스틱 하나 사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돈만 주시면 제가 다 사올 수 있어요. 뭐? 동서, 여행 자금 모으는 거 돈 없어서 안 된다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 칠순도 요즘 챙기는 사람 어디 있냐면서 여행 가는 것도 오버라고 했었잖아. 동서가 모아둔 돈으로 여행 가는 거야? 아, 동서 맞아. 동서 친정이니까 더 신경 쓸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시댁에서는 너무 서운하지. 아, 에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환갑인데 제대로 챙겨야죠. 제가 언제 칠순 챙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고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엄청 고생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어쨌든 내일 형님한테 캐리어 받으러 갈게요.
동서는 시댁에는 돈 한 푼 쓰는 걸 싫어했고 친정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자유롭게 쓰는 듯 했어요. 시동생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괜한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지나가게 되었죠. 어느 날 시동생이 남편과 술을 잔뜩 먹고 집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시동생이 하소연을 하는 걸 들어보니 동서가 자기 월급을 받고서는 매달 돈이 없다면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 쓰는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자기를 감시한다면서 화를 내길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시동생을 보면서 뭔가 동서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의 이기적인 마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한 번은 여행을 가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와 시댁 좀 가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시모에게 문자만 남겨두고 아이를 시댁에 두고 간 것이었어요. 시모는 여행을 가던 도중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전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전화해서 따졌죠.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서가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지금 여행 간 시어머니를 다시 오라 마라 한 거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나 안 그래도 동서한테 할 말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꾹 참았어.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오랜만에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셨어. 알아? 그거 알고서도 시댁에 조카 맡겨놓고 나간 거야? 동서 지금 어디 갔는데? 형님, 제가 형님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님한테 부탁했는데 왜 형님이 난리예요? 그리고 어머님 멀리 여행 가신 것도 아니고 가까이 여행 가신 건데 다시 오실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이 난리 피우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저도 급한 일 있죠. 일하는 사람만 급한 일 있는 거예요? 저도 일 있고 급하니까 맡기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미리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안 계시는데 아이만 떡하니 놓고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동서, 이건 아니지.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어머님이 너무 다 받아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동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형님, 지금 서열 싸움 해요? 제가 형님한테 이런 말 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어머님한테 맡겼고 어머님이 알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한테 화내시는데요?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왔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해도 형님 그렇게 나이 많다고 꼰대짓 하는 거 별로인 거 알아요? 동서는 저에게 어머님이 다 허락을 한 일이라며 말을 했지만 어머님은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전 너무나 화가 났고 다시는 동서를 보고 싶지 않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도 이 사건을 계기로 동서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셨죠. 더 황당한 건 동서는 오히려 시모와 제가 너무했다면서 시동생에게 말하고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시댁에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다가오면서 시동생이 동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원래 명절에는 시모가 모든 음식들을 다 해놓고 있었지만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음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시모 말이 있었지만 전 그래도 명절인데 다 같이 간단하게 먹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준비를 했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시동생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하고 있는데 동서는 가만히 소파에 누워서 시동생에게 이걸 가져와라 저걸 가져와라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따졌죠. 동서, 오늘 명절이야. 나 명절에 화내고 싶지도 않고 감정 상하고 싶지도 않거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왜 온 거야? 어머님 아프신 거 지금 안 보여? 그 아픈 어머님한테 아이 맡겨놓고 동서 아이도 안 봐, 음식도 안 해. 그렇다고 혼자서 걸어서 자기 물도 떠오지 않고 시동생 시키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럴 거면 동서 그냥 집에 가. 형님, 저 명절 증후군 와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 아시죠? 속 울렁울렁거리고 느끼하고 힘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런 거라서 일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어머님도 안 하시는 시집살이를 왜 형님이 저한테 시키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명절 음식 안 좋아하고요. 이렇게 기름진 거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다들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금이라도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시동생한테 물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시키지를 말던가. 이게 뭐 하는 거야? 동서 진짜 철없다 생각은 했는데 이건 나이랑 상관없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동서 너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냐고. 참나. 어머님! 어머님, 저 시집 올 때 약속하셨잖아요. 시집살이 절대 안 시킨다고. 그래 놓고서는 이게 뭐예요? 아니 일 안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요? 그럼 돈 주면 되잖아요. 뭐 5만 원이면 돼요? 동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제 얼굴에 5만 원을 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너무나 기가 막혔죠. 그동안 시어머니를 보고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대로 동서 얼굴을 향해 5만 원으로 올려쳤습니다. 동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저와 동서를 말렸고 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동서를 향해 소리쳤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이따위로 개념을 말아먹은 애는 네가 처음이야. 이게 어디서 건방을 떨어? 시집살이? 웃기고 자빠졌네. 너 시집살이가 뭔진 알고 짓거리는 거니? 그래, 어디 시집살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너희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당장 가져와. 그거 니네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알긴 아니? 뭐? 여보, 이 여자 미쳤나 봐. 내가 말했잖아. 나한테 갑질한다고. 이것 봐. 나한테 돈 던진 거. 지금 너 말 다 했어? 건방을 떨다니? 네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해서 대접해줘야 돼? 그게 바로 꼰대야.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집이랑 차, 그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고 나 시집 오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거든? 어디서 그거 가지고 오라고 난리야? 생각 없는 애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내는 어디다 두고 다니니? 내가 어릴 때 시집 와서 철없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대단하네. 도련님, 저 여자랑 안 헤어지면 저 앞으로 못 보는 걸로 아세요.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거 아시죠? 집이랑 차 당장 가지고 오고 그 집에서 당장 나가. 네가 내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는 거 용납 못하니까 당장 나가라고. 그 집이 왜 네 집이야? 우리 집이거든? 여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이 여자 도른 거 아니야?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어? 어머님, 좀 나와보세요. 지금 형님이 저한테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거 어머님이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동서를 향해 크게 소리치며 화를 내도 남편이며 시동생이며 어머님 모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동안 꾹꾹 참고 있었던 것을 세 사람도 인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동서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시동생은 이혼을 심하게 고민하고 있었고 시모 역시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동서는 혼자서 난리를 피우다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시동생네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시집을 오고 전 사업을 했는데 시모가 저희 집안일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셨고 그 덕에 사업이 잘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이 결혼할 때쯤 시모가 혼수로 고민을 하시기에 시모에게 보답한다는 의미로 집이랑 차를 줬던 것이었어요. 전 시동생에게 동서와 이혼을 안 한다면 집과 차 모든 걸 다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동생은 그날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 후로 동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욕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전 그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이 한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제가 화낸 것만 생각하고선 막말을 날리는 게 참 철이 없다 느껴졌어요. 동서는 자신이 세게 나온다면 모두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는지 시동생을 들들 볶으면서 괴롭혔는데 지금까지 쭉 참아왔던 시동생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해와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형님,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소장 보냈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형님이랑 그때 싸웠던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형님, 제가 아이 키우면서 스트레스도 심하고 친구들은 다 밖에 나가서 노는데 전 아이만 보느라 집에 있어서 소외감도 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잘못했어요. 소외감? 너 웃긴다. 소외감 느껴서 딴 남자랑 매주 만났어? 나랑 싸워서 이혼하는 줄 아는 거 보니 역시 생각이 없는 게 많네. 저기, 너 외도하는 거 다 알아. 주말마다 네 자식도 내팽개치고 딴 남자 만나고 다녔잖아. 친구들 다 밖에서 나가서 논다고? 너도 그러고 놀았잖아. 네 카드값에 절반이 술값이라더라. 제정신이니? 남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어렵게 돈 버는데 10만 원만 줘놓고서는 돈 없다고 난리 피우고 이 정도면 나랑 싸운 거 아니라도 남편이 지쳐 떨어질 거란 생각은 안 하니? 형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게 남사친이에요. 걔랑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냥 잠깐 만난 거예요. 형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이렇게 이혼하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이 낳느라 대학도 안 간 거 아시잖아요. 형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형님 말이라면 잘 듣는 것 같아서요. 저희 진짜 사이 좋았거든요. 그때 형님이랑 싸우지만 않았어도 끝까지 뻔뻔하네. 그래, 너 대학도 못 가고 애 임신해서 결혼하게 된 거 안쓰러워서 미안해서 시어머니가 잘해주신 거야. 근데 넌 그거에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이용해 먹기나 했잖아. 어이가 없네. 지금 이 상황 네가 다 만든 거야. 알아들어? 뻔뻔하게 전화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넌 이혼감이었어. 정신이나 차려. 동서는 시동생에게 월급을 다 받고서는 개인적으로 모든 돈을 쓰고 있었어요. 사실상 시모에게도 생활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한 편이었지만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서 치웠고 음식도 하지 않고 배달을 시켰다고 해요. 거기다가 주말마다 친구들과 클럽이며 술집이며 돈을 펑펑 쓰며 다니는 바람에 카드값도 만만치 않게 나왔던 거였죠. 착한 시동생은 오로지 동서를 믿고 맡겼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거라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에 그나마 있었던 애증도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동서의 행각은 이혼 사유가 되었고 동서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이 양육권도 시동생이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동생은 조카를 보면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더 지나고서 동서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한량 같은 남자를 만나서 혼자 투잡뛰며 먹여 살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인과응보구나 생각하고 있답니다. 저희는 동서가 나가고 나서 더 돈독해졌어요. 시어머니 집 근처로 다 같이 모여 살게 되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34살 여자입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불편해하길래 병원에 가보도록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하필 남편 진급에 중요했던 시기라 일적으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급한 불만 끈 뒤 여유가 생겼을 때 병원을 찾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잠깐이라도 진찰받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회사에 눈치가 보인다며 병원에 가는 걸 꺼려 했었어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진통제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시모가 전화를 하셨을 때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걔가 원래 어렸을 적부터 몸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 일이 많이 바쁘다며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꼭 그렇게 비실거리더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먹이면 좋을 거다. 내가 항상 걔한테 운동 좀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들으려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주도록 해라. 그래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돼요. 매달 쓸 수 있는 월차가 있는데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눈치 보인다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정국이 걔가 어렸을 적부터 고집이 워낙 강해서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래도 여태까지 알아서 잘 해결해 갔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이번 주말에 너 혼자 내려올 거지? 정국이가 좋아하는 반찬들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일찍 서둘러 와라. 시모는 남편의 건강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다른 애들보다 몸이 약했다며 아예 제 말은 흘려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바쁘게 일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야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날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였지만 툭 건들면 쓰러질 것처럼 보여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음날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일주일 정도면 바쁜 일은 정리될 것 같다고 참아내려 하길래 결국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병원에서 잠깐 진찰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점심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컵라면으로 때울 만큼 바쁜데 내가 빠지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잖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당신 회사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몰골이 얼마나 어두워 보이는데 어떻게 회사는 이익만 생각하는 거지? 금방 끝나. 일주일 정도면 숨 돌릴 만한 시간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몸이 약했었잖아. 바쁜 시기가 오면 꼭 그러더라고. 이번 일 끝나고 푹 쉬면 또 예전처럼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이런 일로 전화 좀 하지 마. 내가 전화 안 하게 생겼어? 어머님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렇게 몸에 대해 무관심했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곤 기절할 것처럼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씻을 힘도 없으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건지 앞이 막막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매일 불안에 떨며 걱정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칼같이 일어났었는데 그날은 옆에서 불러도 깊은 잠에 빠져 있길래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몇 번이나 남편을 불렀지만 이미 쓰러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이 처음으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결과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병명이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에게 몇 번이고 재차 되물으며 남편의 병명에 대해 부정하려 했지만 제 귀에 들어온 건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곤 급하게 달려오신 시모는 수술 준비를 해야 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마셨네요. 남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복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복부에서 시작되는 암보다 다른 곳에서 암이 시작되어 복막으로 전이가 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오랜 기간 암투병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심하면 말기까지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어머님, 이제 저 사람 어떡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급하게 수술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꽤 오랜 시간 진통제로 병을 키워온 상태라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는 말이야? 암이라니? 몸은 약했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이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요. 어머님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셔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요? 어머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이런 일을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너 말은 내 탓이라는 거냐? 저놈이 애초부터 몸이 약했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덮어 씌우려 하는 거야? 제가 남편의 암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힘들어서 하고 있는 얘기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며 수술실 앞에서 화를 내고 계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시모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의 집과 저희 집이 차 타고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으셨을 텐데 몸이 약하다는 한마디에 모든 걸 끝내버리신 시모가 솔직히 원망스러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시모는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고 계셨죠. 그렇게 6시간 정도의 긴 대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남편의 상태는 너무 안 좋았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고개를 흔드셨네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의사의 말에 오열을 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복마감은 2차적으로 발생된 암이었고 1차적으로 시작된 암은 대장에서부터였네요. 벌써 온몸에 많은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손을 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더는 희망이 없단 말인가요? 이 사람 깨어날 수는 있는 거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길어야 3달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정도로 암이 전이가 많이 되었다면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의사로서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일반 진통제로는 버티기도 힘이 들었을 텐데. 의사는 버티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다며 어느 시점부터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내성 반응이 왔을 테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진통 효과가 제대로 들지 않았을 거라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어요. 그 말을 듣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회사에서 일을 무리하게 시킨 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회사로 찾아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된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김 대리가 지금 암으로 병원에 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찾아오신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병원도 못 갈 정도로 사람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쉬지 못하게 일을 시켰다고요? 언제요? 저희는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하는 회사입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김 대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자진해서 근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게까지 실렸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회사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신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 소란 그만 피우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다고요. 그러니 서로 더 이상의 감정 상하지 않게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편이 저렇게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겠다는 건가요? 저희 남편은 열심히 일해준 것밖엔 없는데 이제 와서 단물 다 빠졌으니 등을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럼 저희도 법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던지요. 저희 근무 환경이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부로 김 대리는 더 이상 저희 회사에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려도 되는 거네요. 그럼 오늘 이후부터 퇴사 처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인재 하나 보내게 돼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수당은 김 대리 통장으로 정산되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할 얘기는 전부 끝난 것 같으니 이왕 오신 김에 점심이라도 한 끼 하시고 돌아가세요. 당연히 공짜는 아닌 거 아시죠? 외부인은 6,000원 내고 드셔야 합니다.
조비서, 손님 나가신단다. 가는 길에 소금 좀 뿌려. 남편이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도왔던 직원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걷어차버리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의 행동에 더욱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려던 찰나 어머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심정지가 왔다며 급하게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 같아 한숨 돌리며 남편 옆에 앉아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는데, 병실로 들어온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고 조용한 곳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었는지 알아? 저 사람 회사에 다녀왔어요. 그동안 일을 너무 무리하게 시킨 탓에 몸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병원에 잠깐이라도 들렸다면 이런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요. 어머님은 저 사람이 이용만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죠. 어머님 아들이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난리치고 뭘 해왔는데? 돈이라도 두둑하게 받아라도 온 거니?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지금 시애미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 회사에 찾아가는 것보다 내 아들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우선 아니겠어? 이대로 못 깨어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게 화근이었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게 전부 다 너 탓이야.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로 올라왔으면 내 아들이 암에 걸리겠니? 그래도 결혼 한번 시켜보겠다고 허락해 줬더니만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시모는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 병실에 누워있게 된 상황을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을 하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돌발 행동을 보이셨어요.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시부가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급하게 다가와 말려주셨지만 이미 시모의 양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네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달려드시려는 시모를 막아선 시부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너덜거린 상태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했던 추억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신혼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 정신이 없었던 터라 부모님께 이 사실을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부모님은 사이가 앞으로 길어야 3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된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엄마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둘러 짐을 챙기시길래 시부모님의 상황을 얘기한 뒤에 다음날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내인 제가 시모 때문에 남편 옆에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일단 한 걸음 물러난 거였고, 하루가 지나고 시모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셨을 거라 생각해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뜬 상태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빛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남편을 살피고 있던 그때 시모가 병실로 들어왔고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인상을 쓰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예, 너는 내가 여기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니? 사돈, 불난집 불구경하러 오셨어요? 사부인 심정 저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진정 좀 하세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겠어요? 사위의 몸이 안 좋다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제 딸이 전날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저도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괴롭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 챙겼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감정이 솟아나나요? 내 아들이 가진 재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배우자가 됐으니 아들 재산 며느리한테 전부 다 넘어가게 되니까 내 아들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차 온 거잖아요. 당신들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절대 그렇게 되는 걸 못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아들과 이혼 절차 바꿔라. 병수발 틀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건 돈이 목적 아니겠어? 내 말이 틀려?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걱정돼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런 막말을 하시면 속이 편하세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머님은 돈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시모는 저희 가족을 강제로 밀쳐내며 병실 밖으로 쫓아냈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은 이런 상황을 멀뚱히 쳐다만 보면서 슬퍼하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냥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저도 시모를 강하게 밀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시모에게 화를 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갑자기 돌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당황했는지 잠깐 주춤하셨다가 머리채를 잡기 위해 달려들으셨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신 시부가 난리난 광경을 목격하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시모에게 언성을 높이며 중재를 하시면서 그제서야 시모는 이성을 되찾은 듯 병실로 들어가신 뒤에 문을 강하게 닫으셨네요. 시부는 저희 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시모의 태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도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태도에 많은 실망을 하셨는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둘러 이혼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니 답답할 뿐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모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몸을 살펴주고 있는 시모에게 대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너는 회사 출근 안 하니? 이 시간에 왜 또 찾아온 거야? 아침부터 머리채 잡히고 싶은 거야? 내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거라.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어머님이 덜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제발 마음 좀 풀어주세요. 네가 도대체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한 게 뭐야? 옆에서 애가 시름시름 거리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마누라 행세하려는 거
누가 봐도 내 아들 재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붙어 있으려는 거잖아.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배우자예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결혼 생활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요. 지금도 아내로서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가 그렇게 내 아들을 위하고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면 이혼해라. 그리고 옆에서 평간에 해주면 되잖아. 왜? 그건 싫으니? 막상 그냥 굴러 들어오게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망설여지는 거야? 너는 평생 내 아들 얼굴 못 볼 줄 알아.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장례식까지 이혼하지 않으면 얼굴을 안 보여줄 거라며 막무가내로 행동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건 전부 다 돈 때문이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저에게 넘어올까봐 그게 싫었던 거라 이혼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저보다 없었어요. 집도 남편 명의가 아니었고 서로 모은 돈으로 합친 거라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가 훨씬 많았었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다고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남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진 모습으로 저를 바라본 남편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고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모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져 놓았습니다. 성격 급한 시모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도장까지 전부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겠다는 각서에까지 사인을 하고 나서야 시모는 심적으로 안정을 찾으셨는지 더 이상 저를 건들지 않으셨네요. 어차피 몇 달 뒤면 세상을 떠날 남편인데 이혼을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힘겹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시모가 원하는 이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켜주던 도중 화장실에서 남편 몸을 닦아줄 수건을 적신 뒤 병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주위를 살피면서 어디론가 거칠게 끌고 가셨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특실 병동으로 올라가길래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따라 올라가 보니 시모가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엄청난 계획과 진실을 전부 들을 수 있었네요. 시키는 대로 이혼 절차 밟았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우리 계획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알았다니까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약속하셨던 보험금 일부는 꼭 주셔야 한다고요. 내가 너랑 한 배를 탔는데 그거 하나 약속 못 지킬까봐?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정말 안 걸리는 거야? 과거 친찰받은 내역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며. 그때 암 판정받았던 진료 내역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세상 떠나면 우리가 조작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제가 보험 설계자인데 누구보다 이 바닥은 잘 알고 있다고요. 오늘 상담건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이럴 시간 없어요. 이혼 절차만 제대로 하셨다면 이제는 숙려 기간 안에
아드님께서 세상 떠나지 않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반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결혼은 해줘야 그나마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아 나 편하자고 그렇게 한 거야. 며느리가 생명보험금이 내 이름으로 지급되면 의심하고 껄끄러워질 뻔했는데 이혼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걱정할 거 없는 거지? 시모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시모를 따로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암 진단을 내렸었는데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친분이 있는 보험사 직원과 남편 몰래 계획을 꾸며 생명보험을 드러났던 거였네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시모와 보험사 직원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남편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생명보험금을 노릴 계획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리자 저희 병실 담당 간호사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됐다는 걸 시모와 보험사 직원이 알게 되면서 제가 도망가지 않게 천천히 다가와 겁에 질린 얼굴로 설득을 하기 시작했네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 제가 전부 다 들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어요? 잠깐만.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정국이는 어차피 가망이 없다고 했었어. 그럼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봤자 결국 돈만 날리고 세상 떠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바에는 갈 때 효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무도 몰라. 우리 셋만 아는 사실이야. 비밀로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도 보험금의 일부를 넘겨주마.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이제 다 왔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랜 기간 계획했던 걸 전부 다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야. 우리 대화 전부 다 들었으니 내가 왜 너한테 이혼하라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지? 절대 악감정은 없었으니까 이것만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발 핸드폰 내려놓거라. 저는 시모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 남편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계획한 시모와 보험 직원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모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시모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고 1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모는 보험금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고 끔찍했었어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저와 결혼하는 걸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세상 떠나기 전에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 수 있었네요. 제발 그곳에서는 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 저를 찾아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 떠난 남편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